안녕하세요. My name is 노리야키 마츠바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스바라 노리야키입니다. 일본에서 온 석주문화재조사연구소의 마스바라 노리야키입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중요한 심포지움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병원 선생님, 에디 선생님 비롯해 사무국과 또 각 자치단체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에 앞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제 전문은 고고학입니다. 평소부터 근세 다이묘의 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석조 문화재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사상과 의식,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경영을 2010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길지 않습니다만 2010년 7월에 고려대학 심포지움에 참가를 했었고, 그때 국민대학의 김상협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한국 왕릉의 현실 조성 방법 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일본의 다이묘의 장제와 한국 왕릉의 조선 왕릉의 묘를 만드는 방식이 매우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때부터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다이묘의 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조선 왕릉과 일본의 다이묘의 묘가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선 왕릉 혹은 가봉태실의 많은 영향을 일본의 근세 다이묘의 묘를 받을 때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받은 것이 아닌가, 평소부터 많이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발표 제안을 듣고 그 부분을 오늘 많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라고 하는 매우 제한된 귀중한 시간인데만 좀 급하게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을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흐름은 지금 일본어로 나와 있습니다만 얼마나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묘 양식의 변천, 상상 양식과 산을 만드는 양식입니다. 이것과 조선 왕릉이 매우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선 왕릉과 가봉태실과 근세 다이묘의 묘가 매우 비슷한 것이 아닌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조선반도, 한반도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도 많은 귀부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 형태의 귀부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동아시아의 가장 끝에 있는 일본입니다. 한반도에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그림 1이 아마 책자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일본의 근세 다이묘의 묘 양식과 그 변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이 그림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다이묘의 묘는 입지부터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평지의 아주 평평한 곳에 만들어 무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 위에 묘를 만든 산상 양식, 이 두 종류의 양식으로 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특히 여러분께 주목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산상 양식으로서 산 꼭대기에 약간 높은 언덕 위에 만드는 묘 양식입니다. 닭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높은 언덕 위에 만든 양식을 처음에 일본에 도입한 것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영향이 한반도의 왕릉에서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설명드리지 못합니다만 이 부분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지 양식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그 양식의 특징은 지금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건물의 모양이 있고요. 여기에 묘비와 그리고 위패 그리고 생전에 그 번주가 살아 있었던 모습을 조각을 해서 그것을 이 안에 모십니다. 그리고 가신들, 부하들이 여기에 와서 예를 올리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건물 내부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그 묘의 도면이고요. 불교식의 탑을 돌로 만든 탑을 석탑을 놓고 그 앞에 생전의 모습, 돌아가신 분의 조각상을 안치합니다. 이것을 매일 무덤을 방문해서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광해군이라고 하는 왕이 동북 신속 삼강행실도 라고 하는 문헌을 편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나오는 그림에 보면 신앙적인 면에서 좀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당 양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내부에 안치한 석탑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평지 양식 묘소 중에서 B로 제가 표현을 한 비단 양식에 대해서 사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A류의 사당 양식은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호각이 있는 게 사당 양식인데 이 보호각, 즉 지붕이 없고 그 대신에 기단이라고 하는 높이를 좀 높인 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석탑을 세우고 이것을 묘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단을 쌓아서 만드는 단상쌓기 기단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단 양식 중에는 간지쌓기 기단 양식이라고 해서 일본의 성의 축대를 만드는 기술로 똑같이 묘의 기초를 만드는 그런 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지석 쌓기 기단이라고 합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단상 쌓기 기단은 바로 이것을 단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평평한 날개 판석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판을 이용해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석탑을 올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간지석 쌓기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간지석 기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식이 일본의 성의 축대를 만든 기술인데 그 기술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주의를 했으면 하는 것은 이 간지석 쌓기 기단의 묘와 단상 쌓기 기단을 사용한 묘, 이 규모가 꽤 차이가 있습니다. 단상 쌓기 기단이 좀 더 콤팩트하고요. 간지석 쌓기 기단은 매우 규모가 큽니다. 이 묘에서도 보시면 25m 가로 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3m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만듦으로써 그 안에 묘역이라고 해서 유해를 모시는 공간이 상당히 넓게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에도 그러니까 토장이라고 하는 흙 땅에 매장을 하는 것이 근세 17세기 중엽부터 등장을 합니다. 근세 17세기에 등장하는 매장과 주자 가렛에 기초한 그 매장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고고학적인 학술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본 캐실과의 이야기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교라는 면에서는 어쩌면 그 기본적인 부분, 근저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통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에 사용할 묘가 바로 이 묘입니다. 여기 기단이 있습니다. 사방이 6m 규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위는 석탑을, 즉 불교식의 석탑을 여기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굴해 보았더니 단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표면이고요. 빨간색 부분이 그 아래에 1.5m 지하의 유해를 여기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 위를 쌓아 올려서 여기에 석탑, 불교식 석탑을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와 같은 양식으로 일본의 다이묘의 묘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발굴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그 지표면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1.5m를 밑으로 파 내려가면 석실이 등장합니다. 2m 정도 가로폭이 있는 돌을 6개를 이용해서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바로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사방 6m의 기단이고 거기서 1.5m를 밑으로 파 내려가면 이와 같은 형태로 매장 주체부라고 하는 유해를 묻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돌을 빼낸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지석으로 만든 석실입니다. 이 안 부분, 이 하얀색 네모로 표시를 한 돌을 치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것은 석회입니다. 사진으로 잘 확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약간 틈이 보이죠? 한 1cm에서 2cm 정도의 틈이 보이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천장이 떨어진 부분은 이것을 저희가 제거를 해보는데요. 여기서 유해가 직접 사진에 나오니까 그 부분 여러분 좀 조심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부분 유해가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틈이 제가 기억해달라고 했던 틈이 여기 있습니다. 즉 석회가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가 바로 그 틈 부분입니다. 노란색 화살표 표시 부분은 여기에도 검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다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의 단면 사진입니다. 수치 있고요. 석회가 있고 수치 있고 석회가 있고 수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칸씩 숯과 석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여기 지금 빨간색 네모 부분에 판이 있었는데요. 이 판이 바로 그 틈이 있었던 곳이고 그 안은 석회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을 이 파란색 네모로 표시한 부분에 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고학에서 말하는 이 단면은 여기에 판이 있었고 여기에 관이 없는 한은 이와 같은 단면은 나올 수 없다라고 고고학에서 보고 있습니다. 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칸씩 채워넣고 관이 있었고 여기에 틈이 있음으로써 석회를 여기에 충전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태의 단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주희 가래라고 하는 곳에 항목이 있는데요. 그 안에 회격판흔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유해를 모실 때에는 회격판을 만들어서 매장을 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매우 잘 저희가 읽다 보면 이것이 이 단면이 발굴조사에서 우리가 알게 된 이 단면이 회격판흔을 이용한 매장이었구나라는 것을 매우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세 다이묘의 장제의 대부분은 에도 시대를 통해서 거의 그 토장, 유교에 기반한 매장을 실천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유교 장례를 실천함으로써 한반도와의 연결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조선 왕릉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시점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산상양식입니다. 그림의 오른쪽 부분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서 말씀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했으면 하는 것은 저한테 있었던 것이 헌릉이라고 하는 왕의 평면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처음으로 산상양식이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인물이 묘의 평면 공간을 두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는 초대 장군입니다. 초대 장군의 묘의 전체 조감도입니다. 평면도입니다. 이것을 두 개를 비교해보면 한국에서 말하는 왕릉의 홍산문 그리고 왼쪽에 보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서는 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정자각이 있고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귀부비가 있고 신도비가 모셔져 있는데요. 정자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다이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묘도 문을 들어가서 대전이라는 곳에서 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해는 바로 이 부분에 모셔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능침과 정자각, 홍산문 이것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묘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왼쪽은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입니다. 이것이 능침이고요. 여기에 유해가 모셔져 있고 정자각이 여기 있고 위가 정자각이 귀부비가 가운데 건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야스의 묘가 이것을 직접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을 사상적으로 힌트를 얻어서 이에야스가 묘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네,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자신은 조선 왕릉의 묘야말로 일본의 다이묘의 묘의 원점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저는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자에 해당하는 인물인데요. 호사나 마사유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67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묘도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묘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묘와 비교해 봤을 때 눈이 있고 회전이 있고 장지라고 하는 능침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쭉 한 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봐야 하는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묘에는 귀부비가 없었습니다. 신도비가. 그러나 1672년 단계에는 여기에 신도비, 귀부비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1672년을 전후해서 새로운 한반도에서 새로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귀부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호시나 가문에서는 1800년대까지 역대 번주, 한국으로 치면 왕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 다 매장이 되는데요. 모두 다 초대와 같은 양식으로 매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진석이라고 하는 능침에 해당하는 부분에 유해를 매장하는데 거기에 세운 진석이라고 하는 석조물이 한국의 가공태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진석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 모양 그리고 기단 부분이 팔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가공태실의 팔각형을 중시한 태실의 만드는 방식과 그리고 태를 모은 중심에 두는 태석 거기에 그 둘이 진석이라고 하는 석조물과 매우 비슷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호시나 가문 외에는 이와 같은 진석을 둔 묘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 가문에서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는 없었던 귀부비가, 즉 신도비가 이 가문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그 후에 전국 각지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 다이묘가 귀부비를 묘 앞에 만들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봉태실의 공통점이 그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6m 높이입니다. 밑에 보시면 사람과 비교한 사진이 있습니다. 6m 크기의 귀부비를 역대 번주들이 각각 자신의 무덤에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 매우 특수한 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시나 가문에 이어서 콤팩트하긴 합니다만 규모는 작습니다만 귀부비를 묘 앞에 만드는 양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시코쿠의 다이묘인 가토 가문의 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배전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찬배라는 도로도 없습니다. 대신에 묘가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돌로 기단을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찬배라는 곳으로 만듭니다. 그 찬배하는 곳 바로 옆에 귀부비를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스타일인데요. 아마도 이것은 조선 왕릉에서 봤던 것을 아주 압축해서 일본식으로 묘를 변화시켜 만든 그런 양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귀부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문헌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산제도회라고 하는 1609년에 나온 책자입니다. 거기에 귀부비의 구체적인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을 거북이의 꼬리 부분입니다. 보통 거북이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꼬리를 만드는데요. 나중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조선 왕릉에서도 조선 왕의 묘에도 꼬리 부분이 이렇게 다발처럼 표현이 된 귀부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귀부비를 좀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꼭대기 부분에 갓을 씌워놓은 귀부비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제도를 나타낸 법률 책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계급에 따라서 입품 상품이라고 하는 그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비 위에 뚜껑을 사용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도 일본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와 같이 돌에 뚜껑을 씌웠던 것 같습니다. 조선 왕릉의 귀부비에도 이와 같은 식으로 좀 규모가 크게 나와 있는 부분에 용이 이렇게 노는 모습을 조각을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게 수용화되면서 대신에 갓을 씌워서 일본식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귀부비를 세우는 사상적인 배경과 그다음에 명나라의 그런 장례 제도와 같은 내용을 믹스해서 좀 더 컴팩트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일본의 귀부비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식으로 해석한 것은 여기에 갓을 씌웠는데 이거 제가 위에 거는 뚜껑이라고 표현했는데 밑에는 가시, 즉 지붕과 같은 것을 씌운 귀부비도 있습니다. 일본의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했구나라는 것을 이 귀부비에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은 거북이의 얼굴을 표현한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과 매우 비슷한 모양으로 거북이의 얼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토 가문의 귀부비를 보시면 이렇게 위로 치켜 올린 머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마치 용처럼, 용의 얼굴처럼 표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좀 사나운 얼굴, 짐승의 얼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수수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부드러운 거북이의 얼굴을 한 귀부비가 초기 단계에 등장을 했고요. 그 후에 시대가 흐르면서 이와 같이 이 머리가 그 짐승의 머리가 목을 치켜 올린 것 같은 용의 얼굴을 한 그런 귀부비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주목을 한 것이 조선 가봉태실과의 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봤으면 하는 것은 조선 왕릉 중에 숙종 19대 왕의 가봉태비입니다. 지금까지의 가봉태비를 보면 세조 그리고 태조 현종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북이의 그런 부드러운 얼굴 그리고 태조의 비를 보면 초대 조선 왕의 태조의 귀부비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고 부드러운 거북이 얼굴 볼 수 있는데요. 19대 숙종의 가봉태비를 보면 이와 같이
용이 머리를 치켜 올린 것 같은 조금 무서운 방식으로 얼굴이 바뀝니다. 이 숙종 이후의 왕의 가봉태비는 비교적 이와 같은 좀 무서운 얼굴을 한 가봉태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683년이니까요. 아까 일본에서도 1670년대부터 80년대 용과 같은 얼굴을 가진 귀부비가 등장하는 그 시기가 매우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장소는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에 동시다발적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해서 교류인지 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연구자들 중에 시노하라, 간사이 대학 시노하라 교수님 계시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이 한반도에 가봉태실이 남아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가봉태실의 비례를 세운 연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연도를 확인해 보면 이것이 그것을 세웠던 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왕이 탄생한 이후에 가봉비가 만들어진 연대 차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시주라고 해서 누가 그 가봉비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대 숙종은 자기 자신이 이 태실을 21년 후에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역대 태조, 초대 조선왕이 태조부터 해서 13대 명종도 숙종이 태조와 13대 숙종, 13대 명종도 숙종이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그 재건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17세기, 18세기에 만들어진 가봉태비가 아마 대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자신이 이 숙종이라고 하는 왕이 한반도의 근세 16, 17세기 또는 18세기 아니다. 17, 18세기에 가봉태실의 가봉태비를 만들었을 때 키퍼슨이 되는 것이 아닌가, 키퍼슨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종은 여러 문헌을 통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제가 깊은 지식이 아니어서 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명에 대해서 명나라를 매우 따르고 동경을 해서 그 3대가 명의 도움을 얻어서 성립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향 탓이었는지 근세에 들어서 그 명을 따라서 명나라를 따라서 영향을 받아 가봉비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 얼굴이 아무래도 한반도에서 처음에 등장했던 부드러운 거북이가 아니라 약간 사나운 용의 얼굴로 바뀐 것은 중국적인, 즉 명나라의 영향이 약간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일본의 부드러운 거북이 얼굴이 용의 얼굴로 바뀐 그 부분도 역시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청나라가 된 것이 싫어서 명나라 때 활약했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오거나 해서 다이묘들은 그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합니다. 그 중에 아마도 중국의 그와 같은 사상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또 조경물이라든지 조형물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 지식을 얻게 되어서 귀부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한편 한반도와의 교류도 당연히 있었겠죠. 한반도와의 교류에서도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적으로 해석을 한 일본적인 귀부비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인 사상이라든지 지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반도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나서 협상을 하게 했던 사람은 승려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장군 대사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그 대사와의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와의 사상적 또는 신앙적인 부분에 그래서 꽤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6m나 되는 큰 귀부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야마자키 안사이라고 하는 유교 학자가 있습니다. 유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귀부비를 세우는데 관여했다는 것은 이미 문헌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야마자키 안사이 그 자신은 이 유학자, 중세 유학자입니다만 이황, 퇴계 이황이라고 하는 조선의 유학자의 사상이라든지 학문에 대해서 그걸 책자를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적인 배경을 통해서 텍스트에서 얻은 그 결과 혹시나 라고 하는 아까 6m나 되는 높이의 귀부비를 세운 거대한 귀부비를 만들게 된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일본의 귀부비의 종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지붕이 붙어있는 가신 일본 독특한 귀부입니다. 1639년에 만들어진 귀부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북이 얼굴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655년 일본식의 갓이 씌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1667년에 만들어진 이케다 가문의 귀부비입니다. 여기에는 이 분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문헌에 나오는 마룡포라고 하는 즉 등의 말의 등갈비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따온 모습입니다. 앞에는 귀부비를 두고 이 귀부비 모습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렇게 부드러운 표정의 얼굴이 있고 뒤쪽은 마치 다발과 같은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귀부비의 꼬리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는 남생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거북이 종류가 있는데요. 중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만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꼬리 부분이 이렇게 다발처럼 있고요. 얼굴은 용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669년에 만들어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이렇게 꼬리가 다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귀부비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대왕각사비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확인했는데요. 부드러운 거북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을 보면 3개의 꼬리가 달려있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왕릉 중에도 이와 같은 조선 왕릉과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15세기 단계에는 이와 같은 꼬리 모양을 가진 귀부비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토가면 이것을 마갈형 본분을 사용을 했고 뒤에 귀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기단을 간지석사기 기단을
도입을 했고 거기에 귀부기를 세웠습니다. 이 밑에는 토장으로 사람을 유해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꼬리 부분은 보통 거북이 꼬리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케다 미츠나카라고 하는 분의 묘입니다. 무덤 위에, 묘 위에 바로 귀부비를 올렸고요. 밑에는 토장으로 문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만 매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가 좀 더 후반부로 가서 다이묘라기보다는 그보다는 급이 낮은 가문이기 때문에 묘의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생략한 모양으로 거북이를 만들었고 네, 여기에 좀 뾰족한 귀부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위패라든지 신주라든지 그 대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봤으면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대부분의 정면에 이렇게 양각으로 거북이를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생인데요. 아마도 이것도 대명회전이라고 하는 명나라 방식으로 만들어진 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이것도 같은 모양이고요. 동으로 만든 귀부비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귀부비도 있습니다. 역시 얼굴은 다들 좀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다들 목을 얼굴에 치켜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부비를 이용한 위패입니다. 에도 시대 후반에 가서는 일본에서도 귀부비가 상당히 확산이 되어서 그 영향력을 확산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탈실비가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